여러분은 사람의 체온이 살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길보다 평생 남이었던 한 남자의 온기가 더 간절해졌다면 저는 죄인일까요? 아니면 비로소 살아있는 걸까요? 오늘 도덕보다 뜨거웠던 그 3일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이 온도에 중독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따뜻한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하로 내려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기대라는 감정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그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안입니다. 35, 남들은 한창 화려할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매일 동네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시들어가는 평범한 강사일 뿐입니다. 저녁 9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아 서늘한 거실 공기는 마치 제 결혼 생활의 현주소 같았죠. 남편 민우는 오늘도 바쁘다는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남기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바쁨이 정말 일 때문인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로부터 도망치기 위함인지 굳이 묻지 않은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사두었던 채소들이 풀죽은 모습으로 절 반겼습니다. 그때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삼촌이자 제게는 사돈어른인 상원 씨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외곽 마을의 낡은 폐교를 개조한 목공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조차 얼굴 보기 힘들 만큼 은둔하듯 지내는 분이었죠. 남편은 외삼촌은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라며 무관심했지만 저는 그 적막함이 어떤 무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반찬이라도 좀 챙겨가 보자. 어쩌면 저는 상원 씨를 위로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적막한 공간에서 저와 닮은 외로움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저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통을 조수석에 싣고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하늘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가벼운 소나기가 지나갈 거라고 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휴대전화 안테나마저 하나둘 사라질 무렵 낡은 나무 간판이 보였습니다. 상원 목공방.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폐교를 개조한 건물은 고즈넉하다 못해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죠. 대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툭 하고 굵은 빗줄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이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세요? 사돈어른.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맥없이 흩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낡은 목재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톱밥이 하얗게 내려앉은 상원 씨가 서 있었습니다. 60이 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체구와 깊은 눈매. 그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서둘러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니, 지안 씨? 이 빗속에 여기까지 어쩐 일입니까? 사돈어른. 죄송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요. 반찬 좀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날씨가 갑자기 이래서. 상원 씨는 제 젖은 어깨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더니 서둘러 수건을 내주었습니다. 목공방 안은 나무 향기가 가득했지만
넓은 공간을 채우기엔 역부족인 작은 난로 하나만이 힘겹게 불꽃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좀 닦아요. 비가 예사롭지 않네. 다리가 잠기면 큰일인데. 그의 말이 시가 된 걸까요? 창밖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사아 하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것 같았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상원 씨의 낡은 유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상원 씨, 산사태 때문에 마을 진입로 다리가 완전히 끊겼어. 한동안은 아무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네. 집 단속 잘하고 절대로 나오지 말게. 전화는 그 말을 끝으로 툭 끊겼습니다. 전선이 나갔는지 공방 안을 밝히던 희미한 전등마저 깜빡거리다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방 안을 덮쳤습니다. 사돈어른, 다리가 끊겼다고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낯선 장소, 전기가 나간 어둠, 그리고 단둘뿐인 상황. 상원 씨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침착하게 손전등을 찾아 켰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깊은 주름과 단단한 손등을 비췄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안 씨.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느꼈던 그 지독한 적막과는 다른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적막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때릴 때마다 건물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저도 모르게 상원 씨의 그림자 가까이로 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3일간의 고립, 그 서막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목공방은 마치 세상의 끝 같았습니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먼지 쌓인 나무 더미와 차가운 기계를 비추고 있었죠.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고 노후된 관사의 얇은 벽 사이로 칼바람 같은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 여기 담요라도 덮으세요. 상원 씨는 창고에서 묵직한 솜잎을 한 채를 꺼내왔습니다. 나무 향과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인 이불이었지만 지금 제게는 유일한 구원줄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난방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니 작은 전기난로마저 멈췄고 공방 안의 온도는 빠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고 제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너무 춥네요. 사돈 어른은 괜찮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상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타오르는 눈동자가 잠시 저를 향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지안 씨, 체면 칠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사는 워낙 낡아서 밤새 기온이 더 떨어질 거예요. 이대로라면 둘 다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원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가 덮고 있던 이불 한쪽을 들추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체온이라도 나눠야겠습니다. 서로 껴안고 있으면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불순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예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과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눕는다고? 제 상식과 도덕은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본능적인 공포와 추위는 이미 제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몸은 이미 그의 품을 갈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알겠어요. 사돈 어른.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상원 씨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3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잔인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지한 씨,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상원 씨가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자석에 끌리듯 그의 품속으로 천천히 몸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제 등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 못해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남편 민우와 한 침대를 쓰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 넘치는 온기였습니다. 상원 씨의 굵직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앉아 얼어붙었던 제 몸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제 등줄기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조금 나아졌나요? 그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신분을 지워주었고 오직 남자와 여자라는 원초적인 존재만이 남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추위가 가시자 이번에는 낯선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품에 이렇게 밀착되어 본 적이 없었던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원 씨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제 팔뚝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온을 골고루 퍼뜨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한 씨, 많이 힘들었죠? 상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조차 물어봐 주지 않았던 제 안부를 오늘 처음 만난 것과 다름없는 이 남자가 묻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무심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그의 온기를 타고 터져나온 것입니다. 상원 씨는 말없이 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젖은 뺨을 타고 내려와 옆구리와 허리선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탐색하듯 혹은 애무하듯 세밀하게 움직이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저는 뜨거운 불꽃을 느꼈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은 더 깊숙이 그의 품 파고들고 있었죠. 어둠과 빗소리가 우리를 감싸 안은 그 밤, 사돈과 며느리라는 금기의 벽 위로 위험하고도 달콤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낡은 관사의 거실 시계가 태엽 감기는 소리를 내며 멈춰버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법칙도 이 방 안에서만큼은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상원 씨의 품은 지독하게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몸속 깊숙이 숨어있던 갈증을 일깨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허리선을 지나 가슴 언저리에 멈췄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손바닥 열기는 차가운 빗물에 젖어있던 제 영혼을 지지는 인장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손길을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몸은 이미 배신이라도 하듯 그의 손가락 끝이 닿는 곳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한 씨, 상원 씨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낮게 깔린 그 음성은 평소에 점잖던 사돈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의 신음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혼자였던 남자의 간절한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사돈이라는 벽 뒤로 숨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남자와 여자로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형광등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5년 동안 남편 민우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오로지 나라는 존재만을 갈구하는 뜨거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제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어느새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친 톱밥 향과 진한 남자의 향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도덕과 윤리,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들은 쏟아지는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졌습니다. 상원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눈가에 닿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나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지독한 고립 속에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도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세상은 멈췄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혀가 조심스럽게 안쪽을 파고들자 제 온몸에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을 꽉 끌어안으며 제가 가진 모든 온기를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상원 씨의 손길이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입고 있던 옷들이 하나둘 어둠 속으로 던져졌고 차가운 공기가 드러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맞닿은 서로의 맨살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가슴과 배, 그리고 허벅지를 천천히 훑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지한 씨, 당신은 정말... 상원 씨는 제 몸의 곡선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세밀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목공방에서 나무를 다듬던 그 섬세한 손길이 이제는 제 몸을 하나의 작품처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의무적이고 건조한 일과였다면 상원 씨와의 이 순간은 온몸의 감각이 폭발하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다리는 끊겼으며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이 작은 방 안에서 시조카 며느리와 시숙이라는 금기의 이름은 녹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로지 서로의 살냄새와 뜨거운 숨결, 그리고 영도의 추위를 이겨내려는 두 인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몸짓만이 남았습니다. 그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가 무엇이든 이 순간의 온기만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공기와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밤새 지붕을 부술 듯 때려대던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낯선 햇살이 먼지 쌓인 공방의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고개를 돌리자 제 곁에서 잠든 상원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열기가 무색하게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참혹하리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깊게 파인 그의 주름과 거친 손마디, 그리고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
어둠 속에서는 운명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밝은 빛 아래서는 사고 혹은 부정이라는 이름으로 선명하게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자 상원 씨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고백과 숨가쁜 숨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비가 그쳤군요. 상원 씨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내뱉은 말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역시 도망치듯 옷을 껴입었습니다. 어젯밤 살과 살이 맞닿았던 그 뜨거운 감촉이 아직 피부에 선명한데 우리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서먹한 사돈관계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상원 씨가 낡은 가스버너에 물을 올리는 사이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모양입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너 미쳤어? 왜 연락이 안 돼?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민우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다리가 끊기고 고립되었다는 뉴스를 보긴 한 건지 그의 첫 마디는 제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아, 다리가 끊겨서 전기가 나갔었어. 이제 막 복구됐네. 별일 없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곁에 서 있는 상원 씨의 존재가 마치 거대한 죄악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별일은 무슨,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어제 외식하려다가 너 없어서 대충 때웠어. 다리 고쳐졌다며? 빨리 와서 저녁 차려. 친구들 몇 명 오기로 했으니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배고프다와 저녁 차려라였습니다. 제가 사선을 넘나들며 추위와 싸울 때 그는 제 빈자리에서 오는 사소한 불편함만을 투덜대고 있었던 겁니다. 허탈함의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상원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한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남편의 날 선 목소리와 대조되는 그의 나직한 물음에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다리가 임시로 복구되었다며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 환상 같은 공간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상원 씨는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한 채 목공방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 도로는 비에 씻겨 깨끗했지만 제 영혼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남편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왔냐? 가서 술잔 좀 더 가져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 몸을 온 마음으로 안아주었던 그 남자의 온기와 저를 가자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이 남자의 냉기. 영도의 추위보다 더 잔인한 것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는 대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상원 씨가 남긴 짧은 문자 한 통을 확인했습니다. 지한 씨, 조심히 갔나요? 그곳은 춥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제 인생에는 더 거센 폭풍우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서늘한 감옥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뜨거웠던 온기를 찾아 다시 떠날 것인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제 몸은 도시의 번잡함 속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그 비 내리던 산골 목공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제가 돌아온 날 저녁에 술잔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참을 투덜대더니 이내 다시 제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 속 누군가와 끊임없이 미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 미소는 한때 제 것이었어야 할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공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기를 잃은 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곳은 안온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서서히 온도를 잃어가는 시신들의 안치소였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온도는 다시 0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들도 남편이 생색내며 사주었던 보석들도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벌었던 통장 하나와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상원 씨에게 전해주려다 남겨온 반찬통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고 있더군요. 어디가? 장 보러 가냐? 무심한 그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돌아와. 우리 이혼해.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비웃듯 저를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혼? 내가 갈 때는 있고 너 설마 그날 외삼촌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표정이 왜 그래? 놀랍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의 의심 섞인 조소조차 제게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엔 그보다 훨씬 큰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응, 있었어. 내 평생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일. 당신은 죽어도 모를 뜨거웠던 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민우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비명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시조카 며느리와 시숙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오로지 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차를 몰아 다시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마을 입구의 다리는 튼튼하게 보수되어 있었고 공방으로 향하는 길목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공방 마당에 차를 세우자 톱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상원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무런 놀람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안도감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못할 사랑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안 씨, 사돈어른, 아니 상원 씨,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미쳤다고, 근친이나 다름없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래도 저 여기서 당신하고 나무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어요. 다시는 영도의 추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원 씨는 거친 손으로 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일주일 전보다 더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지안 씨, 아니 지안아. 고맙다. 이 늙은이의 남은 생을 당신의 온기로 채울 수 있게 해줘서.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우리가 서로를 살렸다는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5년 동안 굶주렸던 진실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사이를 두고 여전히 수군거립니다. 가족들은 저희를 절연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상원 씨가 깎아 만든 나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밤이면 그의 널찍한 품 안에서 잠이 듭니다. 영하 20도의 고립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온도도 정해진 틀도 없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떨고 있는가 아니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애 가장 뜨거운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사돈어른과 며느리라는 금기를 깨고 진정한 온기를 선택한 지한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일까요?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을 따뜻하게 녹여줄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